민규야, 은지야, 이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 좀 해보자. 어머니, 사실 저희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가게 운영하기 힘드실 텐데요. 아니,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조의금과 보험금을 주려고 간 아들 집에서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저희가 본점 맡아서 운영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집도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정리하시고 작은 집으로 옮기시던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낫지 않을까요? 그 가게,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구어낸 거야. 그걸 그냥 넘기라고? 어머님, 저희가 다 어머님을 위해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실 거면 그냥 저희한테 다 맡기세요. 그게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게 뭐라고 생각하니? 돈, 가게, 아니야. 그건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고 나의 모든 삶이야. 너희가 그걸 이렇게 쉽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지킬 거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거야.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도 어머님을 계속 돌봐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저와 제 남편이 평생 일구어 온 재산이라는 것을요. 그때 사고 차량에 탑승했었지? 아니라니까. 난 그때 집에 있었다고. 당신 야근하던 날이잖아. 근데 경찰에서 왜 조사하는 거야? 아버지 교통사고 날 때 그 차량에 있었다며? 아니라니까. 그런데 당신 도박했어? 서울에서 하던 벌은 못 고친 거야? 경찰서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또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서 68년 동안 살아온 정선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국밥 장사를 해왔고 저희 가게는 지역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손님들이 가게를 꽉 채우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으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젊어서 힘들게 키운 아들이 이제 인생의 꽃을 피울 나이에 이렇게 되니 제가 무슨 재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에서 겪었던 믿기 힘든 일들과 제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남편의 장례식 이후 겪은 고통과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끝내 통쾌한 복수로 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40년을 함께한 동지 같은 관계였습니다. 전주는 저희 부부에게 삶의 터전이자 희망의 땅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새방에서 시작해 국밥을 팔겠다는 목표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고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여름에는 장작불 앞에서 온몸에 땀이 흘렀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손으로 채소를 씻고 고기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일조차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기 삶는 시간, 불 조절,
채소의 신선도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심함이 요구됐습니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눈물로 하루를 마감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맛에 감탄하며 다시 찾아오겠다는 손님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 국밥집은 입소문을 타며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일부러 들러 포장해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가게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나자 남편과 저는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규모를 조금 키워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더 증가했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성실히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저희에게는 꿈이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 근처에 작은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밥집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동안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은 또 다른 힘이 되어 주었죠. 저는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아들은 서울의 대학에 진학한 뒤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전주에 남아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고생이 결국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조금씩 더 나아졌고 행복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아들의 결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아들의 짝이 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아들보다 1살 어린 28살 나은지라는 아가씨로 처음 만났을 때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세련되고 활달해 보이는 모습에 호감이 갔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은지는 대화 도중 종종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명품 브랜드나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말을 가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와 대화하는 중간에도 서울에선 이런 음식 먹을 일이 없어서 신기하네요. 가벼운 농담을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투가 지나치게 가벼워 예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처음 만났음에도 어머님, 아버님, 민규랑 결혼하면 저희도 부모님처럼 성공할 수 있겠죠? 웃어넘기는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까지 이룬 것들을 자신의 당연한 미래로 여기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은지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규 여자친구 어딘가 너무 가볍지 않아?
민규랑 잘 맞을까?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을까 싶어. 남편은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잖아. 처음부터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좀 지켜보자고. 그 말에 저도 한 발 물러섰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당시 며느리 측에서 결혼식 규모와 비용 문제를 두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는 예식을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진행하고 싶어 했고, 비용은 양가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밥집 운영으로 겨우 모은 자금이 아들의 결혼 준비로 빠듯했지만 며느리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후 며느리의 친척들은 제가 마련한 예단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며 뒷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아들의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 상태였지만 아들은 부모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신혼집이 작으면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하며 더 큰 집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노후자금 일부를 헐어 아들 부부의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며느리는 부모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뒤 몇 달 동안은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씩 잘 지낸다는 말과 함께 서울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죠. 아들은 며느리가 어머니 음식이 그립다고 했어요 라는 말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들이 잘 살고 있구나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안부 전화는커녕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거나 장거리 이동이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전화를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결혼 첫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려오라는 연락을 했지만 며느리가 이번에 서울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어요. 내려가려면 차 막히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명절날 빈 식탁을 바라보며 남편과 저는 허전함을 달랬습니다. 차례상은 우리 둘이서 조촐하게 준비했고 커다란 집이 텅 비어 있는 느낌에 조금은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서운함을 참고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초반부터 말과 행동이 가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전화할 때도 뒤에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거나 저희들과의 대화 중 끼어들어 농담을 던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밝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태도가 예의 없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도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 신발을 벗으면서 발로 슬리퍼를 차서 정리하거나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모습은 식사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며느리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건드리며 자기는 요즘 이런 음식 잘 안 먹는다고 말하기도 했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 음식이 며느리에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고 제 정성이 무시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더라도 지킬 것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의 경조사나 부모의 생일, 명절조차 챙기지 않더군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서울에서 내려오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게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일이나 아들,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음식을 준비해 포장해서 서울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생선찜부터 장조림, 김치까지 아들 부부가 좋아했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보내도 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감사의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아들의 급여와 생활비 사용을 주도하며 저희 부부가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저도 며느리가 아들의 월급을 관리하는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내가 경제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부터 은행 적금을 꼬박꼬박 넣던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적금은커녕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며느리가 아직 자리 잡는 중이니까 그런 거라고 말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고가의 가방이나 옷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꾸미는 것이겠거니 했지만 갈수록 지출이 과해 보였습니다. 한 번씩 올 때 며느리가 새로 산 브랜드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 아들의 옷이나 소지품은 몇 년 전 그대로여서 더 의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아들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월급 대부분을 관리하며 자신은 용돈을 겨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가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카드 대금이 부족할 때마다 아들의 이름으로 새 카드를 발급받아 갚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돈 관리를 다시 해보라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직접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했지만
며느리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정, 경제를 왜 그렇게 참견하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요. 어머님은 저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며느리 말투는 마치 제가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 대화는 감정적인 충돌로 끝났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저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점점 제게 자신들의 상황을 숨기려 했고, 저는 며느리의 소비 습관이 과연 가정을 위한 것인지 점점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저와 남편은 아들 부부가 손자를 빨리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나이 들어 손자를 보고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은 가끔 가족 모임에서 이제 손자를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며느리는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따로 이제 가정을 완전히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 문제를 제게 쏘아붙이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시네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희 방식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저희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가 담겨 있었고, 저는 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저희와의 대화에서 아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손자를 보겠다는 기대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렵게 쌓아 올린 가정과 가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와 함께한 시간은 곧 저희 부부의 인생이었고, 앞으로의 노후도 여기서 보낼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아들과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전주로 내려오겠다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도 회사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가 많다며 전주로 내려와 부모님 가까이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랐기에 전주로 내려오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전주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 의지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며 내려왔지만 막상 전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이사 온 집의 정리를 도와주면서 저는 둘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지쳤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전주에서도 한동안 일을 구하지 못했고 며느리도 마음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둘은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는 저희 가게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돕겠다는 의도인 줄 알았지만 점차 며느리가 저희 가게에 관여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도 아들이 내려올 때 가게를 물려주려고 생각했기에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점점 그 정도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국밥집은 장작불로 육수를 끓이며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육수는 저희 가게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가게 운영 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장작불을 쓰는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최신식 주방 기구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다들 자동화된 기계를 쓰는데 왜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고집하느냐고 말하며 저희가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한다고 여겼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가게 메뉴도 간소화하고 젊은 손님을 끌기 위해 새로운 음식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전통 방식을 옹호하던 아들이었지만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단하고 빠른 걸 좋아해. 이런 방식을 고수하면 가게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가게의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며느리의 의견에 점차 설득되어 갔습니다. 장작불로 육수를 끓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문제 삼으며 이 방법이 가게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들에게 가게 운영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나 효율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전달되는 정성과 맛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저희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합세해 저희 부부를 설득하려는 모습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인생 그 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아들은 저희 부부가 가게를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대한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본점의 전통 방식을 바꾸는데 실패하자 전주 시내 중심지에 새로운 분점을 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현대식 주방 기구를 도입하고 인테리어를 젊은 감각으로 꾸며 새로운 세대를 겨냥한 가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가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한 공간에서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본점 운영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새로운 분점을 내는 것은 저희 가족의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는 평생 전통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기에 그 방식이 아닌 다른 스타일의 가게를 낸다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간절했습니다. 분점이 가족을 위한 투자이며 장기적으로는 본점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서를 준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설명하며 저희 부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의 입맛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며느리의 주장에 아들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방식도 훌륭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계획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 부부의 의견을 반박하려 하면 아들은 이건 우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오히려 저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밤늦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철학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이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점을 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동안 어렵게 모은 자금을 분점의 개점 비용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큰 부담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분점 개점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분점의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 홍보 계획 등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예산 관리와 세부 조율은 저희 부부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현대적인 감각을 강조하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고집했지만 비용이 초과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선택한 인테리어 업체와 재료 공급처와 직접 연락하며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본점에서 일을 마친 후 분점으로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메뉴 개발 역시 큰 도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통 국밥 외에도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메뉴를 추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전통 국밥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전통 국밥과 현대적인 사이드 메뉴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타협을 받습니다. 분점의 개점일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인테리어 마무리와 메뉴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은 분점 직원 채용과 운영 계획을 맡았지만 이 역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직원 교육과 초기 재료 수급은 본점에서 지원해야 했습니다. 분점은 개점 초기에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며 홍보를 했고 개점 첫날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출발에 안도하며 분점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독립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분점의 문제는 개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운영 시간의 불규칙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문을 정해진 시간에 열지 않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직원들에게만 맡긴 채 가게를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 역시 본점에서 배운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재료 관리와 직원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가게의 주방과 홀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매출은 개점 첫 달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초기 투자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분점의 적자는 본점의 수익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남편은 본점에서 힘들게 번 돈이 분점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이는 현실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독이며 분점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큰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점이 개점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매출은 매달 하락했고 손님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본점에서 보내는 지원금은 분점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본점과 분점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재료 관리와 손님 응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며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매출 감소를 손님 탓으로 돌리며 본점과의 비교를 꺼렸습니다. 분점 운영에 대한 며느리와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점점 갈등을 키워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몇 번이고 둘에게 가게 운영 방식을 제대로 배우라고 조언했지만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장사가 다 어렵다며 상황을 합리화했고 며느리는 본점이 더 도와줬으면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본점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한 뒤 분점까지 챙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본점에서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이후에는 분점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본점에서 늦게까지 장작불로 육수를 끓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 가게 운영의 핵심이었기에 남편은 늘 이 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불 앞에서 육수를 끓이고 다음 날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재료 상자를 들고 있던 탓에 미처 피하지 못했고 저는 길 옆으로 간신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남편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간 날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허리와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졌고 장기 손상까지 입어 수술과 집중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병원비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병원에 와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의사가 남편의 상태를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병문안을 자주 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남편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며느리도 몇 번 같이 왔지만 병실에서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말을 걸어도 며느리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대화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 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들은 일이 바쁘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병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도 제가 할 일이 없지 않냐며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병원과 본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분점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가게 운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점 직원들은 사장님이 가게에 오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분점 매출은 점점 감소했습니다. 분점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분점을 돌봐주시면 안 되겠냐며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와 본점 운영을 동시에 해야 하는 저에게 분점까지 챙기라는 요구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들은 분점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본점의 재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을 본점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남편 병간호로 인해 본점 운영을 아들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가게 수익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며느리는 저희 가정을 더 큰 부담으로 몰아넣는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본점의 수익을 당연히 가져가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본점 직원 중 한 명이 며느리가 분점의 재료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확인한 끝에 며느리가 재료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늘어나고 가게 수익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며느리는 저희 가정을 더 큰 부담으로 몰아넣는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본점의 수익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남편은 끝내 1년간의 힘겨운 투병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겨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약한 목소리로 자신을 만나 고생 많았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남은 삶을 살아갈 힘을 주는 동시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제 삶에서 가장 큰 상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일구어온 가게와 가정은 이제 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장례식을 준비하며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장례식장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며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 초반에는 조문객들과 인사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자리를 피하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문객들이 상주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저는 고개를 돌리며 그 질문을 회피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층 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조문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몇몇 조문객은 그녀의 태도를 보고 수군거렸고 제 얼굴은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은 제게 다가와 며느리가 왜 저렇게 행동하냐고 신경 좀 쓰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억울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속으로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장례식 내내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며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함께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도착하면 단정한 자세로 자리로 안내하고 먼 곳에서 온 분들에게는 따뜻한 차와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특히 연로한 친척분들이 찾아왔을 때 딸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부축하며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조문객들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딸은 묵묵히 말을 들어주며 정리된 답변으로 장례식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유지했고요. 딸은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조문객들과 인사하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라며 손짓으로 권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의자를 준비해주고 제가 지칠 때면 살짝 등을 두드리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고요 속에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말 없이 그저 곁에서 조용히 있어 주었고 제 손을 잡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저는 남편의 조의금과 보험금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가게 운영 방향을 상의하기 위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감정 없이 저를 맞이했고 거실로 들어가자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다소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다소 단호한 어조로 저를 염려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저 가족으로서의 배려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에서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본점을 넘겨받아서 운영하고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을 본점 운영권과 연관지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에 동조하며 이제 저희도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면 서로 의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와 어조에서는 배려보다는 계산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던 집에서 남은 삶을 보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렵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에서 떠난다는 것은 남편과의 추억을 모두 포기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대신 제 입장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저는 가게와 집 모두 제가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정이 아니라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로하셨는데 저희가 옆에서 돌봐드리면 더 편하지 않아요? 라며 다시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거들며 저희가 본점도 책임지고 운영할 테니 어머니는 저희 곁에서 좀 편히 쉬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면 저희 집에 오실 필요는 없으니 다음부터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저를 가족으로 챙기겠다는 의도보다는 본점과 남편의 유산을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욕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함께한 세월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가게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는 데는 남편과 제가 힘들게 모든 재산이 백만장자로 불릴 정도로 꽤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가게, 부동산의 가격이 꽤나 올랐거든요. 거기다 조의금,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제 손으로 지키고 남은 삶도 스스로 꾸려가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지라도 제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주된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본점과 집을 넘겨주고 남은 시간을 편히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득이라며 반복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는 제가 가진 집과 재산이 모두 자신들에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나온 자금을 통해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의 분점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가족 모두를 위한 결정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했지만 그 말을 들을수록 저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하며 저를 설득하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며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거들며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다.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야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것들을 지키려는 제 결정을 고집이라 치부하며 자신들의 요구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결국 갈등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게와 집은 제 것이며 내가 직접 지킬 것이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떠난 이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와 요구를 반복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젊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성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지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둘의 태도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마치 오랜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뒤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시장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카페 입구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리만치 친밀한 태도는 단순히 지인 관계라고 보기엔 이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심부름 센터를 통해 며느리의 행동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없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며느리의 일상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집 밖에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특정 남성을 만나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만나는 남성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날의 사고 차량 소유자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날, 저는 가해 차량이 도주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당시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범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심부름센터의 조사 결과 며느리가 만나는 남성이 그 차량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며느리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부름센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며느리와 남성은 말다툼 끝에 과속으로 운전하다 남편을 치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느리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게 접근하고 남편의 보험금과 가게, 소유권을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죄책감 없이 자신만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며느리가 남성과 공모하여 뺑소니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며느리를 두둔하며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며느리와 그 남자가 뺑소니, 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는 동안 아들 역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들이 분점 운영과 본점 지원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와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은 분점 매출과 운영 자금을 몰래 빼돌려 주식 투자에 썼으며 큰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무모한 투자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주식에서 발생한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었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도박을 통해 상황을 만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장에 출입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도박 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믿고 지원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재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아들의 행동이 모두 드러났을 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분점을 팔아 빚 일부를 갚았지만 남은 빚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아들은 결국 불법 도박과 자금 횡령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뺑소니 공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변호하며 그녀의 행동을 두둔했지만 남편의 사고 이후에도 공범과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점이 밝혀지자 아들도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이 분점 운영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도박에 썼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끝없는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적 책임과 도덕적 문제가 얽혀 있었기에 며느리의 요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기에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끝이 났고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며느리는 법적 처벌을 받으며 감옥으로 향했고 아들도 도박 혐의로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틀어지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결말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선택과 며느리의 탐욕이 서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이혼을 통해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큰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감옥에서 아들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하며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사죄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어리석고 무책임했음을 인정하며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서도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자신의 욕심으로 허비했고 가족의 신뢰를 배반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해 제 삶은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 모든 고난은 제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가게는 제 삶의 중심이자 남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를 지키고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저는 조금씩 일상의 안정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딸은 묵묵히 제 곁에서 가게를 돕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저희 가게를 다시 찾아주었고 웃음과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로 인해 제 삶을 멈추거나 후회로 가득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죗값을 치르는 중이고 며느리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찾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라면 항상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모든 걸 주려고 했는데 그게 정답만은 아니란 걸 알았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저는 참 어리석게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